멈추고 또 내일을 열어가는 힘이죠. 그 책과 국회가 만나는 특별한 자리, 국회 책마당 장예은입니다. 벌써 11월이에요. 시간이 정말 빠른데요. 11월은 또 한 해 목표를 점검하기 딱 좋은 날입니다. 올해 세운 목표들 잘 이루고 계신가요? 저는 네. 아무래도 이제 좀 가족이, 이제 새 가족이 생겼다가 보니까는 가족을 위해서 좀 건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 또 2세도 또 네.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건강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하죠, 건강. 어떠세요, 편집장님? 저는 뭔가를 하는 것보다 하지 말자 이런 계획을 많이 세웠어요. 그래서 무리하게 일을 벌리지 말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다짐을 하기가 무섭게 국회 책마당을 새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럼 무리하는 자리인가요, 혹시? 새로 낯설지만 도전하고. 근데 너무 잘 어울리기 때문에 낯설어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다행이다. 그렇죠? 근데 그러면 책과 관련한 목표는 뭐가 있을까요? 책과 관련한 목표, 물론 있죠. 이 프로그램을 힘을 빌려서 정말 책 읽는 것을 습관을 잘 들이자라는 그런 계획이 생겼죠. 좋습니다. 우리 편집장님은요? 저도 이렇게 책 많이 읽기는 하는데, 근데 제가 원하고 읽어야 되는 책들을 많이 읽잖아요. 근데 국회 책마당을 함께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회적으로 중요한 책들, 또 다른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책을 같이 읽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재미를 좀 알아가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또 읽기 싫은 책이나 네. 내가 잘 안 읽는 분야도 읽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책 속에 길이 있다고 하잖아요. 시청자 여러분도 저희와 책 이야기 함께 나누다 보면 올해 목표에 정말 한 걸음 가까워지실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책 한 권의 주인공은 어떤 목표를 세우셨을지 궁금한데요. 오늘 주인공은 바로 이분입니다. 네, 오늘 모신 분은요, 교실에서의 경험을 국회로 가져와 정책으로 풀어내고 계신 분입니다. 17년간 교단에서 아이들과 호흡해온 교사에서 교육 현장을 법과 제도로 풀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백승아 의원입니다. 교사에서 국회로 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은데요. 교실에서 국회로 오시면서 가장 크게 느낀 변화는 무엇이었을까요? 일단 예전에는 직업병이라고 하면 뭐든지 이슈를 보면 이걸 수업에 어떻게 적용하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할로윈 때 한 번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네. K 귀신잔치 이런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재밌겠다 싶어서 교실에서 아이들이랑 우리나라 귀신에 대해서 제가 그림 그려서 보여주고 탈 만들어서 가위바위보에서 떡을 서로 주고받고 이런 놀이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매사 수업을 어떻게 할까 생각했다면 국회의원 되고 나서는 어떤 문제가 보이면 이걸 법이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어떻게 바꿀 수 있지? 계속 그런 쪽으로 생각의 전환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의원님 또 유튜브 채널도 운영 중이시잖아요. 네네. 우리 백전백승아라는 아주 귀여운 채널명이에요. 아니, 너무 좋은데요, 채널이. 네. 제가 지으면 이제 기리기리 기억대리 같은 그런 느낌의 채널인데, 어떻게 이 귀여운 이름의 뜻이 네.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백전백승. 그러니까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기겠다 이런 뜻이죠. 선거 기간 동안에 별명이 뭐냐 이래서 생각을 해서 만드는 겁니다. 이제 남편이랑 삼행시 짓다가 100번 싸워 100번 이기겠습니다. 이렇게 승리하겠습니다. 하다가 백전백승아 해야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제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 네. 활약이 좀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런가요? 새 아이의 엄마로 지역 맘카페도 만드셨고요. 그리고 교사 노조 창립도 하셨고 웹툰까지 그리셨습니다. 이런 좀 다양한 활동이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많이 되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는 직업 자체가 국민을 좀 대표하는 목소리를 대신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다양한 경험을 했던 것들, 또 다양한 분들이랑 소통했던 경험들이 이렇게 국민들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걸 정책에 반영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위원님, 네. 올해는 또 어떤 목표를 세우셨고 네. 어디까지 이루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교육계 출신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법안들을 준비했었는데 장유에 통과 많이 시키긴 했는데 아직 시행령으로 시작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통과시킨 법안들이 현장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잘 챙기는 게 또 목표 중에 하나이고 묻지마 기소 방지법이라고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면 무조건 검찰에 송치되게 돼 있거든요. 경찰이 무혐의라고 생각을 해도. 그래서 이거를 송치하지 않게 하는 법안을 제출했는데 그 법안, 또 교사 정치 기본권 법안, 또 학생들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 있는 내용만 수능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시험을 봐야 되는데 네. 현실이 그렇지가 그렇죠. 않거든요. 너무 배우지 않은 내용들이 시험에 나와서 또 그것도 교육과정 내에서 보게 하는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올해 요 3가지 통과시키는 게 제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의원님이 다양한 활동을 하신 만큼 어떤 책을 가져오셨을지도 궁금한데요. 책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가져오신 책 어떤 책일까요? 네, 오늘은 제가 가져온 책은 조너선 하이트의 불안 세대라는 책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은데, 네, 의미 있는 책이라서 들고 왔습니다. 맞아요.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책이기도 한데요. 지난해 미국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하면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불안 세대 어떤 책일까요? 불안 세대는 이제 세계적인 사회 심리학자이자 긍정 심리학자 분야에서 선구적인 학자라고 평가받는 조너선 하이튼의 책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뉴욕타임스 논픽션 베스트셀러 52주 연속으로 랭킹이 되기도 했었고, 또 작년에는 월스트리트에서 뽑은 올해의 10대 도서에 또 선정이 된 화제작인데요. 기본적으로 스마트폰과 그리고 소셜미디어가 우리 청소년기의 정신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책이에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게 되면서 이제 양육의 환경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놀이 기반의 양육 환경에서 스마트폰 기반의 양육 환경으로 바뀌면서 달라진 게 뭐냐면 이 청소년기, 아동기의 정신 건강에 이제 불안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살, 자해 시도라든지 이런 이제 문제들, 정신적인 취약성이 굉장히 커졌다는 것을 방대한 데이터로 이제 비교적 과학적이고 좀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특징 때문인 것 같은데요. 아동기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스마트폰이나 이제 소셜미디어가 중독성이 굉장히 크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심증은 있지만 이 책을 읽고 나면은 그 심증을 확증으로 바꾸는 또 물증을 만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 책인 것 같습니다. 기리 씨도 읽어보셨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일단 삶에 좀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 녀석과 굉장히 지금 사이가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진짜요? 네, 굉장히 지금 냉전 중이고. 네. 하지만 또 그러면서도 네. 오늘 또 우리 국회 책마당 대본은 또 이걸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각방 써보려고 노력하고. 활용하는 거니까 그런 거, 맞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네. 이제 먹히지 않으려고 굉장히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쉬는 시간에 얼마나 들여다보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저도 똑같은 애증 관계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어린이들에게도 그렇고 청소년들에게도 그렇고 술이나 담배나 성인 유해물 같은 거는 접근이 되지 못하도록 차단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런 건 차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할 수 있을까? 그래도 필요한데라는 생각 때문에 어떤 결정을 못 내리고 있었는데 어떤 선을 그어야 하는 시점이 오지 않았나라는 좀 설득력이 됐던 것 같아요. 선을 그으면 어떤 식으로든 그 선을 넘는 사람들이 생기겠지만 그게 있는 것과 없는 것 사이에는 또 큰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진짜 본격적으로 하게 됐었어요. 맞아요. 이 책을 가져오신 네. 이유가 또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에서 16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친 선생님이었고, 또 저도 자녀가 3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삶에 스마트폰이 파고들면서 정말 큰 변화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친구들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또 자살률도 엄청 높아요. 이런 정서적인 문제들이 좀 대면 활동이 줄어들고 현실 세계에서의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하고 디지털 세계에 매몰되는 것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저도 늘 의심은 했었는데 이 책을 통해서 연구 결과를 통해서 그게 정말 맞았구나, 이런 좀 저도 마찬가지로 확신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어른들도 사실 지금 스마트폰 다들 옆에 끼고 계실 거예요. 네. 주머니에 있거나 바로 옆에 늘 내 몸같이 붙이고, 어른들도 중독이 쉽게 되고 조절이 쉽지 않은데 아직 뇌가 발달하지 않은 아이들에겐 더욱 치명적일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아이들의 조절력에만 맡겨두기에는 너무나 큰 문제다.
그래서 이걸 어른들이 우리 사회가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싶어서 이 책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불안 세대는 오늘날 청년들의 불안과 변화를 좀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Z세대 이야기가 중요한 축으로 등장을 합니다. 의원님은 Z세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디지털 그리고 SNS 세계에 굉장히 익숙해요. 그래서 정보를 굉장히 빠르게 찾고 내 경험, 또 나의 취향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또 내 개성, 또 나를 표현하는 것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책에서는 또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우리 박혜진 에디터님, 책은 Z세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세대 구분하는 걸 보면은 익숙한 게 X세대, Y세대, G세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X세대는 1965년부터 1980년 사이에 태어난 분들을 이제 그렇게 부르고 Y세대는 이제 흔히 제가 쉬운 말로는 밀레니얼 세대라고 많이 하는데 1980년에서 1995년 사이에 태어난 분들을 이제 X세대 이후에 Y세대라고 부릅니다. 저희가 Y세대. 저희가 다 지금 밀레니얼 세대 Y세대인 거죠. 그래서 지금 밀레니얼 세대 이후에 태어난 친구들, 그러니까 1996년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을 이제 G세대라고 부르는데요. 특징을 보면 일단 2010년대 초반에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가 굉장히 일상화된 시절에 사춘기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 더 강력한 현실감 그리고 유대감, 소속감을 느끼는 것을 어떤 정체성으로 가지고 있는 집단이 바로 이제 Z세대, G세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원님이 이 책을 선택하신 만큼 또 이 불안 세대를 어떻게 보셨는지 또 어떤 점에서 공감하셨는지 궁금해요. 이 G세대를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공감됐던 부분은 현실 세계보다는 좀 디지털 세계에서 사회적 관계를 맺는 데 익숙한 세대. 딱 강렬하게 와닿은 거는 이게 거의 최초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네. 실험적인 세대, 화성에서 자라고 있는 세대라는 말이 되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구에서 자랐는데 우리 친구들은 정말 확연하게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있다는 말이죠. 우리 아이들은 화성이라고 표현하는 이 디지털 세계에 노출되어서 사춘기를 보내고 민감기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의 세계, 이 디지털 세계는 단속하지 않거든요. 무엇이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관심이 없고 어떻게 그것을 막아야 할지도 잘 모릅니다. 책에는 한 아이의 글이 나오는데요. 나는 포르노를 10대에 접했는데 포르노를 볼 때 우리 엄마는 어디 있었냐? 내 옆방에 있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서 나에게 오색 찬란한 과일, 그러니까 9가지 빛깔의 과일을 먹이려고 애쓰면서 이 문구가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우리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과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어떤 인간의 발달 과정에서 겪어야 할 과업을 겪어야 하는데 그런 대면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줄어들었거든요. 친구랑 노는 시간, 부모님이랑 시선을 맞추는 시간 그런 것들이 줄어들고 이 소셜 미디어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동질감을 느끼는 세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즘 그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 온라인에서 관계 맺지 않으면은 네. 친구 그런 형성이 안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게 좀 저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네. 책에서는 2010년 전후를 기점으로 청소년 불안과 우울이 급증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저자는 그 이유를 뭐로 설명할까요? 아무래도 스마트폰 그리고 소셜 미디어의 급격한 확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2010년대 초반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아이폰에 카메라 기능이 전면 카메라 기능이 장착이 됐거든요. 그래서 카메라와 스마트폰이 결합된 거죠.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촬영을 할 수 있고 플러스 인스타그램처럼 시각 기반의 플랫폼이 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찍은 것들을 언제나 올릴 수 있고 이런 생태계가 바뀌면서 진짜 변화한 모습 중에 하나는 이제 내가 나를 표현하는 방식 그리고 관계를 맺는 방식 그리고 타인에게 평가를 받고 타인을 평가하는 방식이 전체적으로 다 바뀌었다는 건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뭐 비교를 한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왜곡된 방식의 완벽주의가 내면화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일상적인 불안 그리고 스트레스 이런 것들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제 불안 세대라고 일컬어지는 어떤 현상들이 계속 더 이제 나타났다는 거죠.
실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상황도 좀 비슷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상황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지난해 1월에서 11월까지 정신건강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아동 그리고 청소년이 27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2020년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인데요. 의원님은 실제 학생들과 교실에서 지내신 만큼 공감하는 부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귀납적으로 느꼈는데요. 아이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전반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초임 발령 받았을 때는 이렇게 부산스럽고 마음이 불안한 친구들이 한 반에 몇 명이 안 됐어요. 거의 없거나 한두 명이거나. 시간이 갈수록 최근에는 반에 한 3분의 1, 4분의 1? 굉장히 한 대여섯 명 많은 친구들이 불안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 몇 시간 휴대폰 하니, 유튜브 보니, 게임 하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불안한 친구들일수록 디지털 환경에 노출된 시간이 길었고 심지어는 학교 끝나고 잠잘 때까지 계속 막 6, 7시간씩 한다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근데 되게 속상한 점은 좀 부모님이 아이들을 관리를 잘 해주시는 분들은 아이들이 핸드폰 노출이 잘 안 돼요. 관리가 되니까. 그런 친구들은 정서적으로 조금 더 안정된 편이었고 부모님이 바쁘시거나 좀 취약계층인 친구들이 놀거리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랑 어떤 좀 창의적인 여가 활동을 한다든지 친구들이랑 만날 시간도 부족하고 그래서 학원 끝나면 집에 가서 잠잘 때까지 계속 밥 먹을 때도 계속 휴대폰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점이 있을 때 아이들 스스로 관리하는 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교나 또 부모님, 사회가 나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들께 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휴대폰을 볼 시간에 우리 아이들 눈을 한 번 더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희 자녀 같은 경우에도 경험담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휴대폰을 오래 하면 할수록 뭔가 자꾸 신경질이 나고 기분이 안 좋아졌다. 내 휴대폰 한 시간을 줄이고 가족들이랑 밖에 나가서 땀 흘리면서 뛰고 이야기하고 하니까 기분이 좋아진다고는 말을 했습니다. 바쁘시고 또 어려운 점이 있으시겠지만 우리 아이들과 조금 더 많은 시간을 보내주셨으면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고 디지털 세계가 아니라 현실 세계로 돌아올 수 있도록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당부드립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하긴 한 상황이네요. 이 책을 보면 또 저자는 놀이터 없는 아동기를 문제로 꼽습니다. 저희 세대 때는 막 골목에서 뛰어놀고 막 넘어지고 다쳐도 다시 일어나서 또 신나게 놀고 이런 경험들이 다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인상적인 사진이 있어서 좀 가져왔는데 세 분은 둘 중에 어떤 놀이터에서 좀 노르셨는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사진은 이거는 어느 세대? 이거는 일단 세대도 세대인데 기리 씨 세대인가요? 이건 태양의 서커스 아 맞다. 단원을 뽑는 그쵸? 이거는 태양의 서커스인 것 같고. 근데 뭐 조금 이제 저희보단 조금 더 윗세대인 것 같고. 네. 근데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중간쯤이었던 것 같아요. 요 중간쯤으로 조금 위험한 구석도 있었고. 근데 이거 보면 태양의 서커스 세대는 진짜 신나는 놀이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쵸? 목숨을 걸고 노는 거예요. 저는 겁이 많아서 못 놀았을 것 같아요. 이거는 쉽지 않은 놀이인 것 같은데. 보면은 저자가 왼쪽은 네. 텍사스주 댈러스의 아주 위험한 놀이터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른쪽은 지나치게 안전한 놀이터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디터님, 저자는 이 사진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바가 무엇이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안전한 놀이터는 안전하지 않고 위험한 놀이터는 위험하지 않다. 적어도 성장의 측면에서는. 왜냐하면 놀이터에서 놀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런 모종의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건데 그렇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못 통제된 상황에서는 놀이터라고는 하지만 놀이터라는 형식만 있을 뿐 실제로 놀이터의 기능은 하고 있지 않는 것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의원님은 새 아이의 엄마이시기도 하고 또 네. 교사이기도 하셨잖아요. 이 책을 보시면서 야 이건 진짜 공감 간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지금 놀이터 이야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는 너무 아이들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을 극도로 무서워한다, 공포스러워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만 해도 어릴 때 그네 타다가 날아가서 떨어지고 네. 입술에 피나고 이랬어도 잘 살아남았잖아요. 근데 제 아이를 키울 때는 네. 좀 높이 올라가면 하지마 좀 이렇게 계단 이런 데 가파르면 손잡고 가야 돼. 그쪽 가지마. 이렇게 좀 못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좀 후회스럽긴 한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저는 그래도 좀
풀어놓는 편이었어요. 셋이니까. 네. 나중에 지치거든요. 근데 특히 한 명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은 정말 과잉보호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교실에서 만난 친구들이 뭔가 패기 있고 좀 용감하고 도전 정신이 있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예전보다. 처음 아이들을 가르칠 때보다. 너무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걸 극도로 무서워하다 보니까 오히려 아이들의 성장을 막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는 현실 세계에서는 좀 아이를 자율적으로 풀어주고 위험한 일도 좀 하게 하면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놓아주되 이 디지털 세계에서는 좀 과잉 보호를 해서 아이들 위험으로부터 좀 보호해야 되지 않을까.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책에서는 4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저는 가장 공감이 됐던 부분이 아이들에게 좀 놀이 문화를 보장하고 독립적 행동을 보장하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결국은 이런 상황들이 청소년들의 삶과 성장에는 좀 큰 영향을 끼쳤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뭐 책에서는 그 증상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게 끊임없이 노출이 돼 있으니까 일단 집중력 장애 문제가 생기겠죠. 네. 그리고 계속해서 노출이 돼 있다 보니까 잠을 자지 않고 핸드폰을 보니까 수면 부족 문제도 생길 거고 그러다 보면 또 사이버 세상 안에서의 몰입이 또 사이버 불링 같은 괴롭힘에도 노출이 되게 되고 또 끊임없이 타인과 나를 비교하는 것으로 자기를 바라본다는 것도 내면에 큰 이제 불안을 일으키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언젠가는 또 부모가 되는 게 꿈인데 정말 아이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이거 또 마냥 못 쓰게 하기에는 완전히 또 사회적으로 격리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는데 이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이 4가지 중에 어떤 게 가장 와닿으세요? 다 공감이 되는 면은 있지만 저는 집중력 저하가 제일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만 해도 A라는 일을 하려고 휴대폰을 열었는데 네. 이제 알람이 떠 있고 그러면 이렇게 체크하다 보면 다른 걸 몇십 분 하다가 내가 뭐 하려고 했지? 이렇게 잊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다 그런 경험 좀 네. 있으지 않으신가요? 네. 이렇게 한기를 좀 깊게 파고 들어가는 걸 막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책에 네. 한때 나는 단어들의 바다를 탐구하는 스쿠버 다이버였다. 하지만 이제 나는 제트스키를 탄 남자처럼 수면 위에서 질주한다. 그러니까 뭔가 여유를 가지고 깊이 있게 뭔가 탐구하고 사색하는 것을 막는 것 같아요. 이 스마트폰이. 이거 여길 좀 눌러봐. 이것만 누르면 너 몇십 분 동안 다른 사람 얘기를 들을 수 있어. 너를 재밌게 해줄 수 있어. 이런 유혹을 아이들이 뿌리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마땅히 지금 하고 싶었던 일,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고 좀 의도하지 않았던 시간을 죽이는 다른 여러 가지 일들에 끌려다니게 되는 것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건 어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예전에 영화만 1시간만 2시간 봤는데 지금은 그냥 요약본 10분짜리 보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길어서 막 5분짜리 찾고 하는데 어린 친구들은 얼마나 더 크겠어요. 결국 이런 상황들이 청소년들의 불안을 키웠다는 건데 기리 씨가 이 해법을 저자 이야기에서 찾았잖아요. 맞습니다. 저자는 총 4가지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이 첫 번째로는 고등학생이 되기 전에 스마트폰 금지. 불가능한데 이거는. 그리고 두 번째는 16세가 되기 전에는 소셜미디어 금지. 이것도 안 되는데 그렇죠? 세 번째, 학교에서 휴대전화 절대 사용 금지. 그리고 네 번째가 감독하지 않는 놀이와 이 독립적 행동을 더 많이 보장한다. 의원님 이거 현실적으로 가능한 걸까요? 저희 딸한테 네. 제가 안 그래도 야 미성년자들은 SNS에 가입 못하게 하는 법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때 0.1초 만에 엄마! 무슨 소리야! 막 버럭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미 노출되어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이걸 막는 게 능사일까? 이런 고민이 들긴 하는데 실제로 선진국 유럽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SNS 사용 미성년자들이 못하게 하는 법을 실제로 만들었고 네. 차단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아이들 스스로의 조절력에만 맡기기보다는 하나씩 좀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는 명확한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 한 가지 학교에서 휴대폰 사용 금지 이거는 현실적으로도 학칙으로 이미 수업 시간에 다 휴대폰을 걷어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불안세대 책에도 보면 휴대폰을 내 책상 위에 둘 때랑 가방이나 호주머니에 넣어놨을 때랑
또 아예 걷어갔을 때랑 이 새 집단을 비교해보면 아예 다른데 가져갔을 때 훨씬 학업 성취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조절력에 맡기기보다는 당장 법으로 하는 게 어렵더라도 뭔가 우리 사회적인 인식이나 문화나 또 필요하다면 정책으로 아이들을 좀 이 디지털 세계로부터 보호하는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보면서 좀 인상 깊었던 구절 중 하나가 시멘트가 완전히 말라서 굳을 때까지 기다리면 거기에 아무 흔적도 남길 수가 없다라고 쓰여있는 부분이었는데요. 하지만 묽은 상태와 마른 상태 사이에 과도기를 잘 포착을 하면 시멘트의 이름을 영원히 새길 수 있다라고 쓰여진 부분이었습니다. 의원님의 마음에도 콕 박힌 문장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어디였을까요? 이 부분은 13에서 18세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을 위한 제안을 쭉 7가지를 하고 있어요. 현실 세계에 관여하게 함으로써 10대 청소년을 자신감이 넘치고 뛰어난 역량을 갖춘 사람으로 자라게 하는 것이다. 10대에게 안전지대를 넘어서서 널리 뻗어갈 수 있는 활동을 장려하라. 당신의 자녀에게도 특별한 이유 없이 심각한 부상을 당할 위험을 무릅쓰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이 다음 문장이 제가 되게 와닿는데요. 하지만 약간의 위험은 모든 영웅이 걸어가는 여행의 일부이며 그 여행을 떠나지 않는 길에도 많은 위험이 존재한다. 우리 부모 또 우리 사회가 아이들을 물리적인 현실 세계에서는 굉장히 안전하게 하려고 과잉 보호를 하고 실제로 체험해야 할 것들을 막고 있잖아요. 하지만 어느 정도는 위험을 좀 감수하고 아이들 스스로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경험들을 현실 세계에서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백승아 의원님과 책 이야기 한번 나눠봤는데요. 마무리하기 전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우리 아이들을 너무 현실 세계에서 과잉 보호하고 옥죄지 말고 현실 세계에서는 좀 풀어주고 이 SNS 세계, 디지털 세계에서는 좀 옥죄야겠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좀 불안과 정서적인 우울감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다 같이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책을 통해서 현실의 문제 그리고 해법까지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덕분에 불안세대 재밌게 읽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동네 책방 가이드 윤수빈입니다. 저는 지금 한강공원에 나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이곳은 망원 한강공원입니다. 탁 트인 곳에 와 있으니까요. 확실히 숨통도 트이고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은데요. 이곳 망원 한강공원이 마포구에 위치했다는 사실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서울시에서 마포구가 출판사가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마포구에는 소형 출판사가 많이 모여 있다고 하는데요. 출판사가 많은 곳엔 책방도 많은 법이죠. 오늘은 그중에서도 각기 매력이 짙은 독립 서점들을 품은 망원동을 둘러보려고 합니다. 이 망원동만의 매력을 품은 동네 책방들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그 전에 망원동은 어떤 동네인지 살펴볼까 합니다. 함께 가보시죠. 망원동 이름이 왜 망원인지 아시나요? 조선시대 때 지은 정자 이름이 망원정인데 거기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망원동 하면 망리단길과 한강공원이 유명하죠. 또 한 곳, 핫한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재래시장, 망원시장입니다. 이곳에 오니까 정말 맛있는 냄새가 막 풍기기 시작하는데 벌써 배가 고파집니다.
망원과 재래시장 그리고 예쁜 상점들이 한 곳에 모여있는 망원동. 이번에는 예쁜 동네 책방들을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책방들이 있을지 지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독립서점 테일탱고에 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까 들어오면서 보니까 초인종이 있더라고요. 네. 그럼 어떤 용도로 또 쓰시는 건가요? 이제 휠체어 이용하시는 분들이 출입 시 도움을 받기 위해 설치해두었습니다. 저희 책방은 휠체어 이용하시는 분들도 통행이 자유롭도록 보시면 이렇게 90cm 이상 띄워놓았습니다. 보니까 또 특이한 점이 여기 들어올 때 문턱이 전혀 없더라고요. 네. 그냥 휠체어로 이렇게 밀고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네, 그러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컨셉을 잡으셨는데 특별한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제 친한 친구가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였었는데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함께 갈 수 있는 문화 공간이 적었어서 내가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친구가 큰 영감이 되기도 하고 책방을 이제 인테리어부터 만들 때 많이 도와줬습니다. 저희 책방은 다른 서점이랑 또 다른 점도 많이 있거든요. 한번 편하게 구경해보세요. 여기에도 이렇게 메모지에 메모를 해주셨는데요. 중요한 메시지들이 이렇게 적혀 있는 것 같아요.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의 책도 있고요. 요즘 인기가 많은 그런 서적들이 좀 눈에 보이네요. 대표님께서 직접 읽어보시고 이렇게 포스트잇까지 다 이렇게 붙여놓으신 것 같은데, 그죠? 네. 이 밑줄도 그어놓으시고 대표님이 여기 굉장히 아끼는 그런 세션인 것 같은데 네. 중요한 책들만 다 여기는 모아놓으신 거죠? 네. 여기 보시면 세상에 꼭 읽혀야 할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책들을 모아놨습니다. 주로 장애나 인권, 젠더 관련된 책들이 있습니다. 혹시 이 책들 중에서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책은 저희 서점에서 가장 많이 추천해드리는 책 중 하나인데 일본의 선천적 전맹인 시라토리 씨가 눈이 보이는 친구들이랑 미술관 투어를 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이 책을 읽으면 장애가 있든 없든 함께 웃으며 살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미래를 꿈꿀 수 있어서 추천해드리는 책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여기 사인이 다 이렇게 적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 서점에서 북토크를 하셨거나 방문해주셨던 작가님들이 사인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박정민 배우님 사인도 있어요. 여기 이렇게 대표님께서 추천해주신 책들도 있는데 그 외에 또 다른 책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저희 서점에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이 오셨을 때 읽으실 수 있도록 소량의 전자도서랑 이제 오디오북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어디에 있나요?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는 그냥 하얀 백지 같은데 자세히 보면 이렇게 점자가 찍혀 있어요. 네, 여기 이렇게 전자도서인데요. 이 책은 눈이 안 보이는 제 친구가 가장 좋아하는 책이에요. 이게
이렇게 총 3권이 한 권입니다. 아, 3권에 네. 1권. 그러니까 보통 이 사이즈의 책이라고 치면 네. 여기에 거의 한 3권의 양이 되는 네, 책을 볼 수 있는 맞아요. 거죠. 네. 부피가 굉장히 크네요. 네. 앞에 보시면 친구가 직접 써준 추천사입니다. 그리고 좀 폰트가 크지 않나요? 네. 이게 15포인트 이상으로 해서 저시력자 분들도 읽으실 수 있게 큰 글씨로 붙여놓았고요. 점자책 말고도 또 오디오북도 있잖아요. 열람용으로는 이렇게 소량 준비해 두었는데요. 이거는 QR을 휴대폰으로 인식해서 들어가면 들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책 제목 위에다가 점자 스티커로 제목을 또 안내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북토크 같은 행사 시에도 시각장애인 분들은 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시각자료, PPT를 이제 대체 텍스트로 만들어서 제공해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듣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AI로 실시간 자막을 생성해서 화면으로 보여드리고도 합니다. 지난 7월에 구루님이라고 휠체어 타시는 작가님이 계신데 같이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날 휠체어 이용하시는 분들, 청각장애가 있으신 분, 시각장애가 있으신 분 모두 다 함께하는 날이었는데요. 뭔가 제가 꿈꾸던 그런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던 것 같아서 기억에 남습니다. 이거는 오디오북 키링이라고 너무 귀엽게 써져 있는데 그거는 휴대폰에 가져다 대시면은 인식이 돼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선글라스 너무 특이한데요? 이거 뭐예요? 멋있죠? 네. 시각장애인을 위해 제작된 선글라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디자인을 손끝으로 만질 수 있게끔 다 올록볼록하게 디자인되어 있어요. 겉에가 이렇게 가려져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옆에 이렇게 문양을 넣어 놓았습니다. 네, 이렇게 베리어 프리를 주제로 한 굿즈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보니까 너무 독특하고 또 재밌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테일탱고를 찾아주시는 분들께 특별하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책방은 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모두를 환대하는 책방이니까요. 많이들 놀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리어 프리를 실천하고 있는 아름다운 문화공간 테일탱고. 여러분도 동네 책방으로 놀러오세요. 네, 이 코너 기다리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기리 씨,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과거 베스트셀러 차트를 다시 펼쳐보는 책으로 하는 시간여행. 길이길이 기억되고 길이길이 잊혀지지 않는 그때 그 책 시간입니다. 오늘은 언제로 가볼까요? 지난번에 이제 기리 씨의 시간으로 한번 가봤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저희 둘의 시간에 맞춰주시나요? 에이구, 그렇게 방송을 사적으로 하시면 안 되죠. 오. 자, 오늘은 말이죠. 본인이 사적으로 지난번에. 기다려보십시오. 네. 제가 어떤 시간을 준비했는지 여러분들. 네. 사적으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정말 방송. 오늘은요, 블랙핑크의 로제, BTS의 정국, 제 최애 아이돌 멤버들이 태어난 1997년도로 돌아갑니다. 이거야말로 사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여기 내 세상, 내 시간, 내 코너야. 현재 블랙핑크와 BTS가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다면 1997년 가요계에는 아이돌의 시조새 잭스키스가 데뷔하면서 역풍을 일으켰는데요. 기억나는 거 있으시죠? 그 세대잖아요. 저 그 세대죠. H.O.T. 맞아요. 잭스키스. 네. 네, 그 팬덤 막 열기가 느껴지고. 어디 팬이셨었어요? G.O.D도 있고 그때 당시에. 저는 클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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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었습니다. 오, 네.
아, 자신만의 길을 또 많이 걸어갈 수 네, H.O.T도 좋아했었고요. 네네. 다 좋아했죠, 그렇죠? 다 좋아했었죠. 그리고 또 포인트가 되는 게 스포츠로 보면은 한국 프로농구가 처음으로 시즌을 열었습니다. 우지원, 서장훈 씨 이런 분들이 있었죠. 근데 그런 막 밝은 분위기도 있었지만 1997년 그러면 이제 외환위기, IMF 이거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때 지금 굉장히 좀 침체됐었고 분위기도 어둡고 그랬었죠. 맞습니다. 어둡기도 했지만 그 안에서 또 희망을 찾으려고 했던 시절이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그땐 어떤 책을 읽으며 희망을 꿈꿨는지 1997년 11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볼까요? 20대에 하지 않으면 안 될 50가지를 시작으로 이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이때는 참 101가지 이런 거 좋아해요. 맞아요. 101마리에게 뭐 이런 것도 좋아해요. 자, 인간관계를 열어주는 108가지 따뜻한 이야기. 그리고 30대에 하지 않으면 안 될 50가지 등 이 숫자가 들어간 제목들이 많이 보이죠. 그 외에도 낯익은 제목들이 많습니다. 8위. 한국이 죽어도 일본을 못 따라잡는 18가지 이유. 네. 세 분은 이 중에 기억나는 책이나 보고 싶은 책이 있나요? 세 분이 누구죠? 두 분밖에 없는데요? 아까 의원님 가셨나요? 의원님 가셨어요? 죄송합니다. 두 분은 이 중에 기억나는 책이 있으신가요? 읽고 싶으신 책이나? 아니, 방금 말씀하신 책 있잖아요. 한국이 죽어도 일본을 못 따라잡는 18가지 이유. 좀 제목이 너무 도발적인 것 같은데 이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해요. 네. 예원 씨 지금 많이 흥분하신 것 같아요. 18가지 이유. 열받으셨죠? 네. 네. 진정해 주시고요. 이 제목은 세지만 이 당시 서문을 보면요. 이 저자는 원래 한국 사람이 되고 싶은 일본인으로 제목을 정하려고 했었대요. 근데 이 출판사가 일부러 요즘 말로 따지면 어그로를 끈 거죠. 이 눈길을 끌려고 일부러 도발적으로 뽑은 겁니다. 근데 이때 분위기를 보면은 그런 게 조금 이해가 되기도 하는데 요 90년대 후반만 해도 뭐 일본 추월이라든지 아니면 한일 비교 담론 같은 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지지를 받고 관심을 많이 받았던 영역인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이런 제목이 가능할까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좀 짓기 어렵고 또 성공하기도 힘든 제목이지만 그 시대 90년대의 배경 안에서는 가능했던 제목인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논란이 있기도 했었는데요. 이 한국에서 근무한 일본의 한 상사맨이 애정을 가지고 한국에 충고를 하는 내용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증명이라도 하듯 1998년에는 이런 제목의 책을 냅니다. 한국이 그래도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는 18가지 이유. 역시 뭐 책은 제목만 봐서는 내용을 다 들여다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책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5위로 갑니다. 우리 장인월 씨 왜 그러세요? 우리 배우 박영규님이 아니라 박영규 작가님의 한 권으로 읽는 조선 왕조 실록입니다. 제목 그대로 방대한 조선 왕조 실록을 한 권으로 읽을 수 있도록 우리 역사학자 박영규 선생님께서 정리한 책인데요. 고종, 순종에 이르기까지 조선 500년을 쭉 훑어볼 수 있는 교양 역사서입니다. 이 국역본만 해도 무려 430권에 달한다고 합니다. 읽기 엄두조차 내기 어려운 이 방대한 실록을 이 책은 한 권으로 요약해 줬습니다. 이러면 누구라도 읽어보고 싶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에디터님? 한 가지 이제 요인이 또 있었는데 그 1997년에 이 조선왕조실록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가 됐었어요. 그러면서 대중적인 인지도가 계속해서 이제 유지가 됐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서서 IMF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과거에서 이제 이런 상황들을 좀 타개할 수 있을 만한 방법을 찾고자 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작용을 해서 베스트셀러 다음 스테디셀러로 이렇게 나갔던 것 같아요. 이 시대에 또 역사가 굉장히 인기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용의 눈물 같은 대하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면서 역사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높아졌었고요. 그 분위기를 타고 이 한 권으로 읽는 조선 왕조 실록이 역사 교양서를 대중적으로 읽히게 만든 대표작이 되었죠. 워낙에 유명했지만 요즘 또 역사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또 많은 분들이 찾아보시지 않을까 싶네요. 또 눈에 띄는 책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경규에서 스필버그까지. 근데 저는 이 제목을 기억해요.
유독 좀 특이해서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영화 서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제목만 보면 영화 이야기를 떠올릴 수 있는데요. 네. 사실 이 책은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에세이입니다. 1990년대 당대 문화예술인들 또 세계적인 인물들까지 언급하면서 자신의 정치, 사회적 메시지를 풀어낸 책이죠. 어떤 분들의 이야기가 좀 들어가 있을까요? 그 서태지와 아이들, 나훈아와 남진, 그 외에도 박경리 작가의 토지같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었던 명작들도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좀 아는 사람 이름도 나오고 네네. 좀 그 시대로 되돌아가는 것 같아서 저는 이 코너가 참 재밌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음 책은 또 어떤 책이 있을까요? 네, 다음 책은 말이죠. 바로 1997년 11월 베스트셀러 2위는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그리고 3위는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인데요. 두 권 사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원 씨 뭔지 아시겠어요? 뭔가 마음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정답입니다. 오! 마음도 얘기하고 네. 또 저자가 네. 같습니다. 아! 네, 두 아까 책. 전에 잭 캔필드 맞아요. 그걸 잭 외쳤네요. 캔필드. 네. 네, 두 책이 원작이 같습니다. 우리 에디터님 맞죠? 네, 맞습니다. 두 책은 뿌리가 같아요. 그래서 원작은 바로 치킨 스프 for the soul이라는 시리즈인데요. 내 영혼의 닭고기 스프는 1994년에 푸른 숲이라는 출판사에서 원서의 제목을 그대로 옮겨서 출판을 한 거고, 2년 뒤인 1996년에 이래 출판사가 그 시리즈의 2권을 냈는데요. 그때 그 제목을 내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으로 출간을 한 거죠. 같은 원작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목과 시점이 책의 운명을 바꾼 케이스네요. 이게 마음을 열어준다라고 하면 굉장히 따뜻하잖아요. 근데 그 뒤에 101가지라는 굉장히 구체적인 숫자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위로를 그냥 막연하게 제시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손 위에 이 책을 읽으면 내가 위로를 얻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게 하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이 다 잘 조화를 이루면서 베스트셀러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우리 류시화 시인이 번역을 맡아서 굉장히 네. 화제가 되기도 했고, 또 당시 최고의 아이돌이었던 H.O.T. 또 이 책을 읽었다고 해서 10대, 20대에게도 정말 확산이 되면서 더 뜨거운 인기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진짜 책이 위로가 된다는 거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당시에 정말 어둡고 좀 불안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또 이 아이돌, 또 스포츠 스타들을 통해서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았던 것 같고, 또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도 굉장히 많이 위로를 받을 수 있던 그런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프로그램도 네. 보시는 분들에게 그런 위로가 조금이나마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책은 늘 언제나 위로가 되니까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겠고요. 저희는 잠시 신간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다시 만난 국회 책마당 어떠셨나요, 기리 씨? 네, 여전히 두 분과 함께 이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은 정말 저한테 마치 책을 읽는 것 같이 정말 깊이 음미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멋진 표현이네요. 그렇죠? 네. 어떠셨어요? 저도 길이길이 기억될 순간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너무 끝나는 게 아쉽습니다. 맞아요. 다음 주에 더 풍성한 책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